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새로운 함정이 아니라 동북아의 수중 질서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사건입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발 외신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그린라이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가능케 할 핵 추진 기술 협력을 공언하며 최소 한 척 이상을 전제로 한 협력의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죠. 이는 오커스로 영국, 호주에 국한되던 기술 공유의 금기를 한국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교의 한 줄 문장이 바다 및 억제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신호는 그 자체로 전략적 사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핵잠을 논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 전장에서 깊이, 시간, 속도의 우위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젤 AIP 체계가 2-3주 단위의 제약을 받는 반면 핵 추진은 연료 충전 걱정이 사실상 사라져 90에서 120일 상시 체류가 가능한 작전 생태계를 만듭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4만 충마력급 S9G 원자로와 펌프제트를 기반으로 25노트 이상, 조건에 따라 30노트대까지 거론되는 고속기동으로 알려져 있듯이 핵 추진은 단위 시간당 통제 수역을 기하급수로 확장합니다. 숫자가 말하죠. 속도, 지속, 심도의 곱은 곧 억제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KSS-3에서 수직 발사 체계를 운용하며 SLBM의 쿨드런치와 사일로 통합 경험을 축적했고 2021년 도산한창호함에서 현무포 다시사 시험을 성공시켜 수중 발사, 유도, 탄착의 페루프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억제력의 첫 단추는 이미 꿰어졌고 이제 추진 체계가 핵으로 넘어갈 경우 해상 억제의 시간 스케일이 주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도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국의 행동 자유도를 좁히는 진짜 힘입니다. 먼저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건조될지 우리 정부가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의 핵잠수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수프렌급은 수중 5,300톤 K15 원자로 명칭이 상징하듯 150메가와트급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제트, 흡음 타일, 통합 전투체계를 통해 25노트 이상과 저서명 설계를 양립시켰습니다. 또 영국 어스튜트급은 PWR2 기반의 수중 7,000톤대 체급으로 북극권 돌파와 특수전 모듈 운영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39,000여 장의 흡음재 타일 같은 소리와의 전쟁 노하우가 집적돼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급의 성능 벤치마크를 깔고 보면 한국이 검토 중인 5,000톤급의 190메가와트급 KSS에는 체급으론 수프렌에 근접하고 성능 면에서는 어스튜트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공격형 핵잠의 황금 구간에 정확히 닿아 있는 체급입니다. 이제 정략적 시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KSS-M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전략 지형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이 아니라 전략 수치로 봐야 합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핵 잠수함 체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은 2025년 기준으로 68척의 핵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4척이 공격형, 14척이 전략형입니다. 일본은 22척의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지만 장기 잠항이 불가능하고 중국은 12척 체계로 아직 조용성과 추진 신뢰성 면에서 완성도가 낮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5,000톤급 핵잠 3척 체계를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함정 숫자는 작아 보여도 실질적인 작전 체류 시간 기준으로는 중국의 수중 작전 능력의 80% 이상을 따라잡는 수준이 됩니다. 핵잠의 지속력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KSS에는 19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장착할 예정이며 이는 약 25에서 35%의 전환 효율을 고려하면 축동력 약 60메가와트, 이는 약 8만 마력 수준의 실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디젤 전기 잠수함의 약 6배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추진력으로 KSS에는 항속 속도 20에서 25노트, 최대 30노트로 운항하며 연속 잠항 시간은 최대 120일, 항속 거리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식량과 정비 물자만 보급되면 4개월간 해저 작전이 가능합니다. 디젤잠의 평균 잠항 기간이 14일임을 고려하면 핵잠 한 척이 디젤잠 8척분의 체류 시간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작전 반경을 수치로 계산하면 핵잠이 부산에서 출항해 약 20노트로 항해할 경우 5일 만에 괌에 도달하고 7일이면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즉 한 척으로 한반도에서 대만을 지나 말라카 해협까지 다닐 작정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장 구성도
것도 수치로 따져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복합적입니다.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 중인데 SSCM은 사거리 1000km급 현무3C 블록2, SLBM은 사거리 500에서 800km급 현무4 다시4로 예상됩니다. 이 조합은 4에서 8개의 수직 발사관과 8에서 12개의 SSCM 탑재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한 척이 최대 16개의 원격 타격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척 체계가 완성되면 동시에 48개의 순항 및 탄도복합 미사일을 수중에서 상시 전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일본의 지상형 순항 미사일 200기 매치 계획의 약 4분의 1 규모지만 위치 노출 확률은 100분의 1 이하입니다. 즉 억제 효율은 수량보다 훨씬 큽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정량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도산안창호급의 작전 소음은 약 110dB 이하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일본 소류급보다 7에서 8dB 더 조용한 수준입니다. KSS-N은 펌프제트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해 85dB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미국 버지니아급의 90에서 92dB보다 조용하다는 뜻이며 탐지거리 기준 40% 감소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SSN 093형 핵잠이 KSS-N을 30km 거리에서도 탐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핵잠의 정략적 가치는 돈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척당 건조비는 20억에서 25억 달러로 한화 약 2.6에서 3.3조 원입니다. 원자로 육상시험로, 건설과 안전시설, 핵연료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세척 기준 55에서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국방 예산이 62조 원의 약 97%에 달하지만 10년 분할 집행 시 연간 약 6조 원으로 전체 국방비에 구해서 10%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방 예산의 10%를 10년간 집중 투자해야 한 세대의 전력을 50년간 확보하는 구조라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는 훨씬 큽니다.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로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국내 매출 효과는 연평균 6조 2천억 원, 총 62조 원 규모 산업 파급이 예상됩니다. 관련 협력업체는 약 260가의 기업, 고용 효과는 직접 3만 명, 간접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K9 자주포 산업 생태계인 직접 고용 7,800명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외교적 계산도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핵추진 협력 체결 시 미국은 기술 통제 비용으로 연 10억 달러 1.3조 원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은 오커스에서 호주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동중국해 및 이어도 일대의 핵잠 탐지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중 청금 장비 5개 구역 신설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60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중국의 8천억 원 규모의 방어 비용을 강제하는 셈입니다. 억제력은 이런 숫자로도 입증됩니다. 전략적 억제력을 계산식으로 보면 사실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핵잠 한 척이 90일 동안 동해, 남해, 동중국해를 순환하면 총 감시 면적은 58만 제곱킬로미터, 즉 한국 이의지인 44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섭니다. 이 면적을 수상함, 초계기, 위성 등 기존 자산으로 감시하려면 연간 운영비 9조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핵잠 3척 체계면 4분의 1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핵잠 개발은 억제 신뢰성을 높이지만 외교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미국의 동맹국 지원 지수인 ARI가 현재 0.73에서 0.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과의 외교 마찰 지수 DTI는 0.42에서 0.56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동맹 신뢰 플러스 0.08, 외교 마찰 플러스 0.14,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플러스 0.06의 긍정적 균형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KSSN은 디젤잠 대비 5.9배의 억제 효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 해역을 감시하는 3척 체계가 운용되면 적의 해상 기동 자유도가 47% 감소하고 탐지 가능성은 70% 이상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군사 수치가 아닙니다. 동북아 해상 경제 루트의 35%가 한국의 자망 영역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간 교역액 기준 7,200조 원, 그중 2,500조 원이 한국 수출입과 직결되는데 핵잠이 이 해역을 통제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수중 방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잠의 기술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건 추진체보다 운용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도산안창호급을 통해 100회 이상의 발사 시험과 1000회 이상의 음향 분석을 축적했습니다. SLBM 발사 실험은 6회 중 6회 성공, SSCM은 CEP 3m 이하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미 해군 토마호크의 CEP 10m보다 3배 정밀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국이 만들 핵잠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략 무기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5,000톤의 금속 덩어리 속에 190메가와트의 힘, 121의 체류, 60조 원의 투자, 8개의 SLBM, 3개의 원자로 안전 시스템, 그리고 8만 마력의 침무기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모이면 지도 위에선 한 줄의 항적도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력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곡선의 끝에는 한 줄의 결론이 남습니다. 핵잠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6월 7일 한국만 할 수 있었던 잠수함 개발 방법 영상입니다.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철강, 전자, 기계, 제어 시스템, 음향지보, 소나 분야 등 첨단 산업이 총동원되는 사업입니다. 독일 기술진이 체류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익히는 동안 해당 분야 연구개발이 국가산업 전반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업계와 방산업계가 함께 발전했으며 이 모든 과정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이 미국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유럽 무기 체계를 추가로 도입해 무기 다변화를 이루고자 했던 시기였습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성이 높은 무기 체계는 외교적 판단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본이 잠수함 강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독일과의 거래는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독일 또한 아시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었고 한국의 조선제조업 역량의 매력을 느껴 기술 이전 조건에 비교적 전향적이었습니다. 해군 입장에서는 북한의 잠수함과 수중 침투 위협을 크게 의식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해군은 잠수함 작전에 주력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 수중 영역은 곧바로 해상교통로와 연계돼 경제적 타격까지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 요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잠수함을 갖추되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내 요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해군의 자주적 전략 운용과 확장 억제력을 모두 실현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209급 잠수함의 첫 한두 척을 독일 현지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프로세스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독일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면 더 싸고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국내 잠수함 조립 기술이 전수되지 않으면 미래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술을 배우고자 했고 이를 위해 정부와 군이 정치권을 설득했습니다. 이 시기 정치적 쟁점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계약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언론 일부에서는 당장 부족한 것은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재래식 함정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수상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밀리에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과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북한 해군이나 주변국 해군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209급의 기술을 점진적으로 흡수한 한국은 장보고 투급 잠수함을 생산할 때 자체 구성품 비율을 점차 높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나 함체 구조 부문에 국산화가 두드러졌고 전투체계 통합도 독일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연구진이 도산안창호급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군 잠수함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도산안창호급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대 10문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고속 정밀 타격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도산안창호급의 등장은 단순 전력 강화 이상입니다. 북한이 SLBM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도 대응할 수단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에서 출발하는 전략 억제력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즉, 해군이 해상은 물론 수중 전략에서 주변국과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수함이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무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환경에서 주변국 해군이 대형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을 건조 운용하는 가운데 한국 해군도 충분히 맞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잠수함은 한번 배치되면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고 전술적 전략적 활용도가 높아 국가안보에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한편 방산 수출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3척을 수출했고 이 과정에서 약 1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초창기에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며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잠수함은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비해 복잡하고 기술 장벽이 높아서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다른 무기체계 수출도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잠수함 독자 건조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함체 외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손화체계, 기관, 추진 시스템, 배터리, 무장 통합 등 고난도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한국 해군과 방산기업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장보고 특급을 통해 국내 화율을 높인 뒤 도산한 창호급 개발에 돌입하는 과정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연구가 많았습니다. 수직 발사관 탑재와 관련해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잠수함 소음 저감을 위한 특별한 설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신형 선체 강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이 모두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하고는 연구기관과 조선사를 지원하며 완성도 높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독자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을 구매하면서 기술을 얻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국 수출까지 연결한다는 선순환은 국방산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히 잠수함은 적은 수량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무기이므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도산한 창호급이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은 북한이 SLBM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국들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한국 해군이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맞습니다. 기술 독립의 가치도 큽니다. 해외로부터 부품을 전량 의존하면 대외 관계가 악화되거나 수출 규제가 걸리는 순간 전력 유지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장기간 잠수함 건조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부품 국산화율을 꾸준히 높였고 이제는 상당 수준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독립성과 자율성이 군사력 유지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사례가 보여주듯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가격만 아니라 기술 이전, 운영 지원, 교육, 훈련 체계, 후속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패키지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209급 수출 경험을 통해 그런 종합 패키지 수출 역량을 키웠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문을 더욱 두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비롯해 다양한 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갖추었고 SLBM 발사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에 뒤처지지 않으며 방산 수출로 국가 경제와 안보력을 함께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계약 당시에는 일부 정치적 갈등과 비용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투자가 결국 한국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잠수함 분야는 무인 잠수정 차세대 추진체계, 저소음 추진기술, 고성능 소나와 인공지능 기반 전술체계 등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그 흐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이미 쌓은 기술과 경험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잠수함을 판매할 때 각국이 요구하는 운용 환경과 장비 규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수함 도입 역사는 한국 방산 산업의 자립과 확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군사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세계에 수출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의 기둥을 스스로 다지는 선순환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무기를 사오면서도 기술을 꼭 같이 사겠다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략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잠수함을 언제까지 몇 척을 더 늘릴 것이냐는 양적 문제를 넘어 어떤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질적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SLBM 위협과 동북아 해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도산한 창호급을 계승하는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느냐가 미래 해군력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